내 아내의 산소가 여기에 있어요. 내 청춘도. 그래서 못 떠납니다. 도시가 죽어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 말고요. 건물이 썩어가는 거, 창문이 하나씩 깜깜해지는 거, 상가에 먼지 쌓이는 거, 잡초가 아스팔트 뚫고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나는 매일 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창밖부터 봐요. 건너편 아파트, 불 켜진 창문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어제보다 하나 줄었네. 또 누가 떠났구나. 아니면 돌아가셨구나. 그게 매일 아침 첫 생각입니다. 강원도 태백. 내가 45년 살아온 도시. 해발 700m. 겨울이면 영하 20도 뚝 떨어지는 산골. 공기가 칼날 같습니다. 숨 쉬면 코털이 얼어붙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차가운 공기가 폐까지 파고들어요.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11만 명 북적대던 도시가 3만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숫자로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제가 몸으로 느끼는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파트 430세대. 지금 불 켜지는 집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한 손으로 꼽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깜깜해요. 밤이면 그 창문들이 날 내려다봅니다. 시체 눈 같습니다. 그 3만 명 중에 3분의 1이 나처럼 60 넘은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 없습니다. 다 떠났어요. 서울 가고 인천 가고 대전 가고 남은 건 갈 데 없는 노인들 뿐입니다. 매달 70명씩 사라집니다.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다가 다음 달에 그 사람 장례식장 또 갑니다.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사람. 지난달에 윗집 김씨 영감. 그저께 건너편 박씨 할머니. 어제는 아랫집 이씨. 돌아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내 차례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파트가 850만 원입니다. 아십니까? 서울에서 주차비도 안 되는 돈. 치킨 20마리 값. 그게 사람이 40년 넘게 산 집값입니다. 그것도 안 팔려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10억짜리 상가가 2억 됐는데도 3번 유찰입니다. 역세권이에요. 태백역 도보 1분. 그런 상가가 5분의 1 가격에도 아무도 안 삽니다. 이 도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석탄 때문에 흥했고 석탄 때문에 망했습니다. 1980년대 전국 석탄 3분의 1이 여기서 나왔어요. 광부가 2만 명이었습니다. 광산이 51개였고요. 개도 돈을 물고 다녔어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 그랬어요. 시장 개들이 살이 쪘습니다. 먹을 게 넘쳐나니까 월급날이면 거리가 미어터졌어요. 술집마다 불야성, 식당마다 줄, 밤 12시 넘어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석유가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오니까 하루아침에 버림받았습니다. 도시죄로, 사람죄로, 장성광업소, 88년 역사, 2024년 6월 30일 문 닫았습니다. 6,000명 일하던 광산이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그날 정문 앞에 섰습니다. 23세 처음 들어간 문, 67에 마지막으로 보는 문, 45년, 내 인생 전부가 저 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버림받은 도시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67 광부 이야기. 당신이 살아온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사는 동네가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나가시면 인생의 중요한 교훈 하나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늙은이 혼자 떠드는 것보다
같이 이야기하면 덜 쓸쓸하니까요. 따뜻한 댓글 하나가 이 늙은이한테는 숨통입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한테는 그 따뜻한 마음이 반드시 되돌아갑니다. 남한테 베푸는 마음은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검은 황금의 시대 1983년 23 먹은 해였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버스 타고 고갯길 두어 시간 넘어왔어요. 버스가 낡았습니다. 의자가 딱딱했어요.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쌩쌩 소리가 났습니다. 버스가 고개 하나 넘을 때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해발이 높아지는 거예요. 침 삼키면 귀가 뚫렸어요. 그 느낌 아십니까? 비행기 탈 때 그거. 근데 그때 나는 비행기 타본 적 없었습니다. 그냥 귀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 온통 산이었습니다. 지푸른 산, 끝없이 이어지는 산. 산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또 넘으면 또 하나. 그 산 사이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굴뚝이었어요. 광산 굴뚝. 연기가 뭉게뭉게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근데 하늘로 안 가고 옆으로 퍼지더라고요. 바람이 연기를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늘 전체가 뿌연 거였어요. 회색빛. 공기 자체가 회색빛깔이었습니다. 버스 창문 열면 그 공기가 확 들어왔어요. 처음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리는 느낌. 콧속이 간질간질했어요.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아저씨가 웃었어요. 처음이지? 금방 익숙해져.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뭐든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그 연기가 돈이었거든요. 연기가 많이 난다는 건 석탄 많이 캔다는 거고, 석탄 많이 캔다는 건 돈 많이 번다는 거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돈 벌러 왔구나. 버스에서 내리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건지, 긴장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전 광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나처럼 보따리 든 사람들, 돈 벌러 온 사람들,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사투리가 뒤섞였습니다. 야, 니 어디서 왔노? 나? 부산. 아, 나는 광주요. 그런 대화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역전 광장에 사람이 넘쳤습니다. 점심때가 막 지난 시간인데 식당마다 줄이 서 있었어요. 국밥집 앞에 열댓 명, 냉면집 앞에도 한 줄, 심지어 떡볶이 포장마차 앞에도.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 버스에서 다 먹었거든요. 근데 줄 서기 싫었어요. 빨리 광산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줄 끝에 서서 두리번거리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이 검었어요. 석탄 가루가 피부에 밴 것 같았습니다. 자네도 광부하러 왔나?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어? 정선이요. 아, 가깝네. 나는 경북 안동에서 왔어. 여기 온 지 15년 됐어. 15년. 그 말에 놀랐습니다. 15년이요? 응. 여기 돈 벌기 좋아. 열심히만 하면 서울 놈들보다 더 번다.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서울 놈들보다 더 번다. 시골 청년한테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향에서 농사 지을 때 서울 가는 버스 보면서 생각했어요. 서울 가면 돈 벌 수 있겠지. 근데 서울은 너무 멀다. 무섭다. 태백은 달랐습니다. 산골이었어요.
내가 자란 정선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서울보다 돈을 더 번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뭘? 잘해봐. 처음엔 힘든데 버티면 돼. 그 아저씨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말은 기억납니다. 서울 놈들보다 더 번다. 그 말 하나가 45년 광부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성광업소 1936년에 문 열었으니까 내가 들어갈 때 이미 47년 된 광산이었습니다. 일제강 점기 때 일본 놈들이 판 거예요. 우리 땅 파서 우리 석탄 가져갔죠. 해방 이후에 대한석탄 공사가 이어받았고 1980년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 탄광이 됐습니다. 연간 생산량 228만 톤. 숫자로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화물차로 치면 하루에 1000대 넘게 나간 겁니다. 그 석탄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발전소로, 공장으로, 각 가정으로. 연탄 아시죠? 그때 겨울에 연탄 없으면 얼어 죽었습니다. 진짜로. 그 연탄 원료가 여기서 나갔어요. 우리가 캔 석탄이 전국 사람들 살렸습니다. 자부심 있었어요. 진짜로. 정문 앞에 처음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문이 컸어요. 공장 대문 같았습니다. 아니, 공장 대문보다 컸어요. 철제문이었습니다. 녹슨 데도 있었고 페인트 벗겨진 데도 있었어요. 근데 위험이 있었습니다. 문 위에 글씨가 있었어요. 장성광업소. 그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문 앞에 초소가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모자 쓰고 서 있었어요. 뻣뻣하게. 신입? 사무실로 가. 무뚝뚝했습니다. 문을 들어서니까 트럭들이 줄줄이 다니고 있었어요. 석탄 실은 트럭. 검은 석탄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검은 가루가 날렸어요.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숨 쉬면 코 안으로 들어왔어요. 목구멍까지 내려갔습니다. 얼굴에도 달라붙었어요. 손으로 훔치니까 손바닥이 까매졌습니다. 검은 손바닥.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여기구나. 내가 일할 곳이 여기구나. 그게 첫인상이었습니다. 까만 세상. 하늘도 까맣고, 땅도 까맣고, 공기도 까맣고, 사람도 까맣고, 온통 까만 세상. 근데 그 까만 세상이 돈이었습니다. 황금이었어요. 검은 황금. 석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직원이 6,000명이었어요. 6,000명. 한 광산에서 6,000명이 일한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작은 도시 하나예요. 아니, 작은 도시보다 컸습니다. 6,000명이 매일 출근하고, 매일 퇴근하고, 출퇴근 시간이면 정문 앞에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헬멧 쓰고, 작업복 입고, 카바이드 램프 들고. 카바이드 램프 아시죠? 요즘은 안 쓰지만 그때는 그거 들고 갱도 들어갔어요.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기름 타는 냄새가 났어요. 그 줄이 안 보이게 이어졌습니다. 끝이 안 보였어요. 뒤돌아봐도 사람, 앞 봐도 사람. 웅성웅성. 발자국 소리, 담배 연기, 기침 소리, 웃음소리. 그 소리와 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호흡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담배 연기랑 섞였어요. 추웠습니다. 겨울엔 영하 20도가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열기가 있었어요. 푹적푹적. 와글와글. 그 열기가 추위를 녹였습니다. 갱도 입구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케이지라고 불렀어요. 철제 우리 같았습니다.
창살이 있었어요. 20명쯤 탈 수 있었습니다. 다들 빼곡히 들어섰어요.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쿵. 그 소리가 심장에 울렸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덜컹덜컹. 소리가 컸어요. 철제끼리 부딪히는 소리. 지하 수백 미터를 내려가는 거예요. 귀가 멍해집니다. 기압이 달라지는 거예요. 침 삼키면 귀가 뚫렸어요. 버스에서 느꼈던 거랑 비슷했습니다. 근데 더 심했어요. 위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처음 탔을 때 토할 뻔했습니다. 옆에 선배가 웃었어요. 괜찮아.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안 느껴져. 진짜 그랬습니다. 사람은 뭐든 익숙해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진짜 캄캄해요. 손 내밀면 손이 안 보였습니다. 코앞인데 헤드램프 켜야지 앞이 보여요. 찰칵.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만 믿고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갱도가 길었어요. 끝이 안 보였습니다. 수백 미터, 수 킬로미터, 미로 같았어요. 갈림길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길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선배 뒤만 쫓아다녔습니다. 선배 헤드램프 불빛만 보면서 갱도 안은 습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헬멧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 똑, 똑. 리드미컬했어요. 그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였어요. 나중엔 안 들렸습니다. 익숙해져서 바닥은 질퍽질퍽했어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장화 신었는데 그래도 발이 젖었어요. 발가락이 차가웠습니다. 축축했고요. 하루 종일 그 상태로 일했어요. 공기가 탁했습니다. 석탄 가루가 떠다녔어요. 헤드램프 불빛에 보였습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반짝였어요. 예뻐 보였습니다. 처음엔. 근데 그게 폐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숨 쉬면 목에 걸렸습니다. 이물감이 있었어요. 처음 한 달은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밤마다 검은 가래가 나왔습니다. 코 풀면 휴지가 까매졌어요. 세수하면 물이 까매졌고요. 선배들이 그랬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진다. 진짜 그랬습니다. 기침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괜찮아진 게 아니었어요. 폐가 익숙해진 거였습니다. 석탄 가루에. 그게 나중에 병이 됐고요. 진폐증. 광부들 직업병입니다. 근데 그땐 몰랐어요. 젊으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이랬습니다. 곡괭이질. 처음엔 힘들었어요. 석탄이 돌덩이처럼 단단했습니다. 팔이 떨리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았어요. 곡괭이가 무거웠습니다. 처음엔 들기도 힘들었어요. 휘두르면 팔이 저렸습니다. 손바닥에 물집 잡혔어요. 물집 터지면 피가 났습니다. 쓰라렸어요. 근데 쉴 수 없었습니다. 손에 붕대 감고 일했어요. 피가 붕대에 배어들었습니다. 붕대가 빨갛게 됐어요. 그래도 일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물집이 굳었어요. 굳은 살이 됐습니다. 손바닥이 가죽 같아졌어요.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팠어요. 선배가 내 손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이제 광부손 됐네. 그 말이 기뻤어요. 이상하죠? 손이 망가지는 건데. 근데 기뻤습니다. 인정받은 것 같아서. 선배가 옆에서 보더니 곡괭이질 요령을 알려줬어요. 힘으로 때리면 안 돼. 결을 봐야 해. 석탄도 결이 있어. 결.
석탄한테도 결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진짜 있었어요. 석탄 표면에 무늬가 있었습니다. 줄 같은 거. 그 줄 방향으로 때리면 힘 안 들이고 깨졌어요. 결 따라서 때리면 쩍 갈라지는 소리가 달랐어요. 시원하게 떨어졌습니다. 그게 재미있었어요. 이상하죠? 지하 수백 미터에서 곡괭이질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뭔가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느낌. 땅 속에서 봄을 캐내는 느낌. 석탄 덩어리가 톡 떨어져 나올 때 성취감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캤다. 내 힘으로. 그 느낌. 검은 황금. 석탄을 그렇게 불렀어요. 당시에 석탄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갔습니다. 발전소도 석탄, 공장도 석탄, 가정 난방도 연탄. 전부 석탄이었어요. 우리가 캐는 게 나라를 돌리는 거였습니다. 뉴스에서 그랬어요. 광부들은 산업 역군입니다. 국가 발전의 초석입니다. 그 말 들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고 자부심은 자부심이었어요. 첫 월급날, 한 달 일하고 받은 첫 월급, 봉투를 받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투툼했어요. 손가락 사이로 비집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던 때는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1년 농사 지어서 버는 거 나는 몇 달 만에 벌었습니다. 숫자 세어봤어요. 10,000원짜리가 몇 장, 5,000원짜리가 몇 장, 세고 또 세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인가? 두근거렸어요. 그 돈다발 들고 시장 골목으로 갔습니다. 금은방 앞에서 한참 서성거렸어요. 금반지, 고향에서 기다리는 여자한테 줄 거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지들이 반짝였어요.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색, 은색, 예뻤어요. 내가 이런 거 살 수 있구나. 광부하길 잘했다. 그 생각했습니다. 용기 내서 문을 열었어요.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나왔어요.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뭐 찾으시나? 금반지 보여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거? 작은 거. 순금 말고 14K짜리. 아, 약혼 반지? 여자친구 줄 거야? 고개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웃었어요. 광부지? 첫 월급이지?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습니다. 손 보면 알아. 광부 손이야. 그리고 금은방 앞에서 서성거리는 건 월급 받은 광부들밖에 없어. 그랬나 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아저씨가 반지 몇 개 꺼내줬어요. 작은 거, 예쁜 거. 그 중에서 하나 골랐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어요. 그냥 금반지, 조그만 거. 근데 내 눈엔 제일 예뻤습니다. 가격 물으니까 첫 월급 3분의 1 정도 했어요.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망설였어요. 아저씨가 말했어요. 비싸지? 근데 여자들한테는 반지가 최고야. 평생 간다. 투자라고 생각해. 투자. 그 말에 지갑 열었습니다. 돈 세서 건넸어요. 아저씨가 작은 상자에 담아줬습니다. 빨간 상자. 벨벳 같은 질감. 그걸 주머니에 넣었어요. 두근거렸습니다. 하숙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그 상자 만지작거렸어요. 열어보고, 닫고, 또 열어보고, 반지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다음 주에 고향 내려가서 그 여자한테 줄 생각에 잠이 안 왔습니다. 뭐라고 할까? 어떻게 줄까? 그 생각만 했어요. 결국 말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라. 그게 다였어요. 불야성의 거리. 1984년. 그 여자가 올라왔습니다. 정선에서 버스 타고 나처럼 역전에서 기다렸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꽃무늬 원피스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묶었습니다. 손에 보따리 하나 들었어요. 짐이 그게 다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해맑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쿵쿵 달려가서 보따리 받았어요. 왔어? 응. 그게 다였습니다. 말은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괜찮았습니다. 걸으면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작았습니다. 부드러웠고요. 내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는데 그 여자 손은 보들보들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손이 왜 이래? 응. 일하느라고. 그 여자가 내 손바닥을 만졌어요. 아프지 않아? 괜찮아. 익숙해졌어. 그 말 했는데 그 여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우냐고 물었어요. 그냥 고생했다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울컥했습니다. 금반지 끼워줬어요. 가져온 그 반지 빨간 상자에서 꺼냈습니다. 그 여자 손가락이 가늘었어요. 반지가 딱 맞았습니다. 예쁘다. 그 여자가 말했어요. 손을 들어서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반지가 반짝이었어요. 나랑 결혼해라. 여기 와서 같이 살자.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으면서 내 마누라가 됐습니다. 장성광업소 바로 옆에 광부사택 아파트가 있었어요. 1984년에 새로 지은 건물. 11평짜리 작은 집 430세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회색이었어요. 네모 반듯했습니다. 창문이 줄줄이 나 있었어요. 예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튼튼해 보였어요. 내 집 같았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소유였어요. 광부들한테 싸게 빌려줬습니다. 월세가 얼마 안 했어요.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우리도 거기 들어갔어요. 3층 5호. 열쇠 받아서 문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현관문 열면 바로 부엌. 부엌 지나면 방 하나. 방 옆에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엌이 좁았어요. 두 사람이 서면 꽉 찼습니다. 싱크대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 조그만 창문 하나. 방도 좁았습니다. 이불 깔면 꽉 찼어요. 옷장 하나 놓으니까 걸어 다닐 틈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하나, 샤워기 하나, 세면대 하나. 창문 열면 옆집 화장실 보였어요. 신혼집 치고는 좁았죠. 마누라가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좁네. 미안했습니다. 좀 더 벌면 넓은 데로 옮기자. 마누라가 웃었어요. 괜찮아. 둘이니까.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근데 좋았어요. 좁아도 좋았습니다. 내 집이니까. 아니, 내 가정이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마누라가 부엌에 서 있었어요. 밥하는 뒷모습? 앞치마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묶었어요. 조그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노을빛이었어요. 주황색. 그 햇살 받으면서 무 썰고 파 다듬는 소리, 도마 소리가 경쾌했어요. 톡, 톡, 톡톡.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고소했어요.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그 냄새 맡으면서 갱도에서 쌓인 피로가 풀렸습니다. 밥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그런 대화.
별것 아닌 대화. 근데 행복했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반찬 몇 가지,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마누라가 차려준 밥.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해준 밥 이후로 제일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맛있어? 응, 다행이다. 마누라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보면서 밥 먹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붉었어요. 그 풍경 보면서, 밥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사택단지는 활기가 넘쳤어요. 430세대. 거의 다 찼습니다. 젊은 부부들, 아이들, 노부모님들, 빨래가 줄줄이 널려 있었어요. 베란다마다 아기 옷, 작업복, 속옷,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냄비 소리, 텔레비전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다 들렸어요. 벽이 얇았거든요. 옆집 부부싸움 소리도 들렸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쿵. 뭔가 던지는 소리. 다음날 보면 화해해서 손잡고 다녔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싸우고 화해하고 단지 한가운데 놀이터가 있었는데 저녁 되면 애들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까르르 웃는 소리, 우는 소리, 엄마 찾는 소리. 엄마, 형이 때렸어. 야, 이 녀석아. 그런 소리.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좋은 시끄러움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생기 있는 소리. 그 소리 들으면서 창가에 앉아 담배 피웠습니다. 창문 열면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선선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마누라가 등 뒤에서 잔소리했습니다.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피웠습니다. 잔소리마저 좋았어요. 월급날이면 시장에 갔습니다. 장성광업소 옆에 시장 골목이 있었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양옆으로 가게들이 빼곡했어요. 국밥집, 냉면집, 옷가게, 신발가게, 좌판점, 철물점, 금은방, 이발소, 미용실, 약국, 없는 게 없었습니다. 간판이 줄줄이 걸려 있었어요. 형형색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밤이면 네온 사인이 켜졌습니다. 반짝반짝, 골목이 빛났어요. 월급날이면 그 골목이 미어터졌습니다. 광부들이 돈 들고 쏟아져 나오니까요. 주머니에 돈다발 넣고 어깨에 힘주고 걸었습니다. 그때 광부들 어깨가 달랐어요. 펴져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고 다녔어요. 당당하게. 돈 버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 식당마다 줄이 섰어요. 국밥집 앞에 10명, 순대국집 앞에 20명. 아저씨 순대국 곱빼기요. 나도요. 그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 아니,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한 병, 2병, 3병. 야, 오늘 월급날이다. 한 잔 더. 그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술 취한 목소리, 껄껄 웃는 소리, 어깨동무하는 모습. 동료들이랑 어울렸습니다. 같이 갱도 들어갔던 동료들, 같이 곡괭이질했던 동료들. 그 사람들이랑 술 마셨어요. 야, 박종수, 너 오늘 잘했어. 뭘? 다 같이 한 거지. 그런 대화. 허허 웃으면서. 밤이 되면 불야성이었습니다. 술집마다 불이 켜졌어요. 노래방에서 노래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트로트? 그때는 전부 트로트였어요. 돌아가는 삼각지, 남행열차, 무조건, 누가 부르면. 옆 테이블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야, 잘한다.
한 곡 더. 취한 목소리들이 뒤섞였어요. 마이크 잡고 목청껏 부르는 사람, 박수 치는 사람, 휘파람 부는 사람.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활기 있었어요. 거리에 사람이 넘쳤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사람이 있었어요. 비틀비틀 걷는 취객, 부축하는 동료, 집에 가자고 끄는 아내. 여보, 이제 가. 아, 한 잔만 더. 그런 신랑이.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걔도 돈을 물고 다닌다. 그 말 아십니까?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그랬습니다. 시장 골목 개들이 살이 쪘어요. 먹을 게 넘쳐나니까. 가게마다 음식 남고, 취객들이 안주 던져주고, 야, 이리 와. 먹어. 오징어 다리 던져주고, 닭발 던져주고, 개들이 꼬리 흔들었어요. 살이 통통했습니다. 개들도 호시절이었어요. 마누라랑 시장 가면 이것저것 사들고 왔습니다. 고기, 생선, 과일, 옷, 신발, 없는 거 없이 샀어요. 마누라가 봉지 들고, 내가 무거운 것 들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저 옷 예쁘다. 사줄까? 아니야, 됐어. 왜? 사줄게. 그런 대화. 신랑이 하다가 결국 사줬어요. 마누라가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돈 쓴 게 아깝지 않았어요. 애 낳으면 이름 뭐로 할까? 어느 날 마누라가 물었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임신했거든요. 아들이면 준호, 딸이면 수진. 준호? 왜 준호? 그냥 준수한 호걸. 멋지잖아. 수진이는? 빼어날 수의 진짜 진. 진짜 예쁘네. 마누라가 웃었습니다. 이름 잘 짓네. 별것 아닌 대화. 근데 행복했습니다. 1985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준호. 병원에서 처음 안아봤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주먹이 제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손톱이 쌀알보다 작았어요. 얼굴이 쭈글쭈글했습니다. 빨갛고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입을 오물오물거렸습니다. 울음소리가 고양이 같았어요. 가늘고 높았습니다. 응애, 응애. 근데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 같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내 아들이구나. 내 피부치구나. 마누라가 침대에 누워서 웃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몇 시간 진통했으니까. 근데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닮았네. 코가. 내 코요? 납작한데. 그래도 잘생겼어. 마누라가 말했어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잘생겼나? 쭈글쭈글한데. 근데 내 눈엔 제일 예뻤어요. 1988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수진이 준호보다 더 작았어요.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살이 말랑말랑했어요. 만지면 꺼질 것 같았습니다. 뽀얗더라고요. 아들보다 더. 손가락이 가늘었어요. 꼼지락꼼지락 움직였습니다. 조심조심 안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떨어뜨릴까봐, 다치게 할까봐. 마누라가 웃었어요. 좀 더 세게 안아도 돼. 안 아파? 괜찮아. 아이들 머리 냄새가 좋았어요. 분유 냄새, 뽀송뽀송한 냄새. 그 냄새 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갱도 깊이 들어가면 수당이 더 붙었거든요. 위험수당. 깊은 데일수록 위험하니까요. 가스 폭발 위험, 낙반 위험, 산소 부족 위험. 근데 돈이 더 되니까 다들 깊은 데 가려고 했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야, 박종수, 너 또 깊은 데 갈 거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애들 학원비 벌어야지. 그게 이유였어요. 아들 태권도 학원, 딸 피아노 학원, 서울 애들 다 한다는 거. 내 애들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위험해도 괜찮았어요. 아이들 웃는 얼굴 떠올리면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1980년대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어요. 검은 석탄 캐면서 황금 같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시절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꺼져가는 불씨. 1989년 정부에서 발표가 하나 났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저녁 뉴스에서 봤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정부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이 낮은 탄광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광부들의 전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밥 먹다가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합리화? 뭘 합리화한다는 거지? 마누라가 물었어요. 뭔 소리야? 잘 모르겠어. 다음날 광산에 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웅성거렸습니다. 야, 뉴스 봤어? 봤지? 탄광 줄인다는 거 아니야? 우리도 잘리는 거야? 그런 대화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선배한테 물었습니다. 선배, 저거 무슨 뜻이에요? 선배가 한숨 쉬었어요. 탄광 문 닫는다는 거야. 네? 왜요? 석탄이 이제 경제성이 없대. 석유가 싸졌잖아. 가스도 들어오고. 경제성.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석탄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는데. 그게 옛날 얘기래. 이제 연탄 쓰는 집도 줄었잖아. 보일러 들어오고. 진짜 그랬습니다. 연탄 보일러 쓰던 집들이 기름 보일러로 바꾸고 있었어요. 가스 보일러도 나왔고 연탄재 치우는 집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실감이 안 났어요. 우리 장성광업소는 전국 최대니까 우리까지 건드리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광산은 괜찮겠죠? 글쎄, 나도 모르겠다. 선배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안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갱도 들어가고, 석탄 캐고, 월급 받고, 일상이 계속됐어요. 근데 주변 광산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영월 탄광, 폐광, 뉴스에서 봤어요. 영월 탄광이 오늘 폐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300명의 광부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화면에 광부들이 나왔어요.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수막 들고 폐광 반대. 우리도 살고 싶다. 근데 소용없었어요. 정선 탄광, 폐광, 삼척 탄광, 폐광. 뉴스에서 맨날 나왔습니다. 오늘 또 탄광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팝숟가락이 멈추는 날이 많아졌어요. 마누라가 물었습니다. 우리 광산은 괜찮은 거야? 우리는 커. 우리까지 건드리겠어?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 입으로. 자신 있게. 근데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천장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광산도 다치면 어쩌지? 나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 생각, 마누라한테 말 못했어요. 걱정시키기 싫었습니다. 광산 51개. 1980년대 초에 그랬어요. 1990년대 들어서니까 20개로 줄었습니다. 30개 넘게 문 닫은 거예요. 10개, 5개, 하나씩 불이 꺼졌어요. 지도에서 탄광 표시가 지워졌습니다.
동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나 다음 달에 나가. 점심시간에 동료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서울. 처남이 공장 하는데 거기 가려고. 공장? 뭐 만드는데?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데. 거기 사람 필요하대. 거기 가면 괜찮겠어? 글쎄. 근데 여기보다 낫겠지. 여긴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뒤에 그 동료는 떠났습니다. 송별회를 했어요. 술집에서. 야, 건강해라. 너도. 악수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생각했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월급날 술자리 인원이 줄었어요. 예전엔 테이블 3개 붙여도 모자랐는데 이젠 1개로 충분했습니다. 빈자리가 눈에 띄었어요. 저기 김씨 앉던 자리네. 박씨 자린 저기였는데. 그런 말 쓸쓸했습니다. 시장 골목도 달라졌어요. 점심시간에도 한산했습니다. 줄 서던 국밥집에 빈자리가 보였어요. 아저씨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기다리면서 아저씨 국밥 하나요. 왔어? 예전엔 바빠서 눈도 못 마주쳤는데 이젠 한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 손님 없죠? 광부들 많이 나갔잖아. 예전 절반도 안 와. 한숨 쉬셨어요. 저녁 때 술집 거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가게가 하나둘 생겼어요. 간판은 그대로인데 아니 텅 빈 가게. 유리창에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거리에서 취객 소리가 줄었어요. 트로트 노래 소리도 조용해졌습니다. 무섭게 조용해졌어요.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집이 이사 갔어요. 짐 싸는 거 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형이 거기 있어서 트럭에 짐 싣더라고요. 이삿짐 별로 없었습니다.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했어요. 건강하세요. 네. 아저씨도.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윗집도 나갔어요. 아랫집도.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줄었습니다. 놀이터에 애들이 안 보이는 날이 생겼어요. 예전엔 저녁 되면 까르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이젠 조용했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삐걱, 삐걱. 그 소리만 났습니다. 우리 준호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 친구가 25명이었거든요. 중학교 갈 때는 15명, 고등학교 때는 10명. 반이 줄었어요. 학교가 줄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떠났어요. 젊은 선생님들 먼저. 여기 있어봤자 미래가 없다. 누군가 그 말을 했어요. 정확히 누군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미래가 없다. 1995년 11만 명이던 태백 인구가 8만 명이 됐습니다. 3만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5년 만에 3사람 중 1사람이 떠난 거였습니다. 시장 골목 가게 절반이 문 닫았어요. 금반지 사던 그 금은방. 셔터 내렸습니다. 지나가다 봤어요. 셔터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임대문이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국밥집 아저씨도 떠났어요. 장사가 안 돼서 그 한마디 남기고 단골이었는데 10년 넘게 다녔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거리에 빈 건물이 늘었어요. 간판 글씨가 바래갔습니다. 색이 빠지고 먼지 쌓이고 햇볕에 누렇게 변한 간판들. 글씨가 희미해졌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 간판들. 그게 죽어가는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밤이면 불 꺼진 창문이 빼곡했어요. 우리 아파트 430세대. 절반 넘게 빈집이 됐습니다.
깜깜한 창문이 늘어났어요. 밤에 베란다에 서서 봤습니다. 불 켜진 창문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마누라가 어느 날 물었어요. 저녁 먹다가 우리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숟가락을 놨습니다. 어디로? 서울이든 어디든. 애들 학교도 문제고 여기 있어봤자. 말끝을 흐렸어요. 나도 알았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40 넘은 광부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갱도에서 곡괭이질밖에 못하는데 다른 건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 광사는 커. 안 망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도망이었어요. 현실을 안 보려고 눈 감은 거였습니다. 마지막 버팀목. 2000년대에 들어섰습니다. 새천년. 텔레비전에서 떠들썩했어요. 새 시대가 열린다고. 희망찬 미래가 온다고. 근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11만 명이던 인구가 5만 명이 됐습니다. 절반 넘게 빠져나간 거예요. 20년 만에 광산도 줄었어요. 51개 있던 게 5개 됐습니다. 우리 장성광업소도 줄었어요. 6천 명이던 직원이 2천 명 됐습니다. 3분의 2가 나간 거예요. 명예퇴직, 권고사직, 자진퇴사, 이름은 다양했습니다. 결국 다 잘리는 거였어요. 나는 버텼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고참이었으니까. 20년 넘게 일했으니까. 쉽게 못 자르더라고요. 아침마다 갱도 들어가고 저녁마다 나오고 그게 계속됐습니다. 근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펴지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마누라가 등을 밀어줬어요. 괜찮아? 응. 좀 뻣뻣해서 무릎도 아팠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층계 하나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갱도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 일하잖아요. 천장 낮은 데서 허리 숙이고 무릎 구부리고 그 자세로 10년, 20년. 척추가 휘었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왔어요. 병원 가니까 의사가 그랬습니다. 직업병이에요. 광부들 다 그래요. 엑스레이 보여줬어요. 척추가 S자로 휘어 있었습니다. 수술해야 하나요? 수술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무리하면 안 돼요.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광부가요? 매일 곡괭이 들고 석탄 옮기는데 그 말 듣고 웃었습니다. 씁쓸하게. 직업병. 그 단어가 입에서 맴돌았어요. 폐도 안 좋아졌습니다. 기침이 늘었어요. 가래가 나왔습니다. 담배 안 피워도 기침이 나왔어요. 밤에 누우면 숨이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계단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헉헉. 3층 우리 집 올라오는데 중간에 쉬어야 했어요. 석탄 가루가 폐에 쌓인 거래요. 진폐증. 광부들한테 흔한 병이었습니다. 동료들 중에 진폐증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숨을 못 쉬어서, 폐가 굳어버려서 산소호흡기 달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는 그 정도까진 아니었습니다. 경증이래요. 심하진 않아요. 근데 먼지 피해야 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먼지 피하라고요. 매일 석탄 가루 마시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피해요? 마누라가 걱정했습니다. 이제 그만둬. 몸이 이러는데. 그만두면 뭐 먹고 살아. 다른 데 갈 데도 없는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광산 아니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요. 갱도에서 곡괭이질밖에 모르는데
아이들은 컸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갔어요. 대학 간다고. 아버지, 저 서울 가요. 여기선 공부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태백에 대학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도 하나밖에 안 남았고 학원도 없었습니다. 과외 선생님도 없었고 공부하려면 나가야 했어요. 보내줬습니다. 역에서 배웅했어요. 준호가 가방 메고 섰습니다. 키가 컸어요. 나보다 머리 하나 더. 언제 이렇게 컸나? 잘 다녀와.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알겠어요. 말이 짧았습니다. 사춘기 지났는데도. 근데 뒤돌아가면서 살짝 손 흔들었어요. 그거 보고 눈물 날 뻔했습니다. 기차가 떠났어요.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뿌, 개. 그 소리 듣고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산 뒤로 사라질 때까지 등록금 마련하느라 허리띠 졸라맸어요. 마누라가 김치찌개 대신 된장국 끓였습니다. 고기 대신 두부, 반찬 가짓수가 줄었어요. 근데 불평 안 했습니다. 애 공부시키는 건데 뭐. 마누라가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로 버텼습니다. 수진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갔어요. 오빠 따라서 취직한다고. 아버지, 여기선 일자리가 없어요. 서울 가야 돼요. 보내줬습니다.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 태백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애가 여기서 뭘 해요. 마트 알바? 식당 서빙? 그것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떠나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11평짜리 좁은 집인데 갑자기 넓어 보였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아이들 뛰어다니느라 시끄러웠으니까 이젠 내 발소리만 들렸어요. 마누라가 밥 차려놓고 그랬습니다. 둘이 먹기엔 많네. 습관처럼 내 명분 밥을 했거든요. 밥그릇 2개만 올려놓으니까 밥상이 썰렁했어요.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준호 앉던 자리, 수진이 앉던 자리. 밥 먹으면서 그 자리 쳐다봤어요. 마누라도 그러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눈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창밖으로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 뛰어놀던 그 놀이터. 이젠 애들이 없었어요. 텅 빈 미끄럼틀, 녹슨 그네, 페인트 벗겨진 시소, 풀이 자라 있었어요. 정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람에 그네가 삐걱거렸습니다. 삐걱, 삐걱. 그 소리가 쓸쓸했어요. 예전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이젠 그네 소리만 들렸습니다. 2015년 마누라가 쓰러졌습니다. 아침에요. 설거지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쿵.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방에 있다가 달려갔어요. 마누라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릇이 깨져 있었어요. 물이 흘러나왔고요. 여보. 달려갔습니다. 흔들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 의식이 없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어요. 입이 벌어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19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이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 말했어요. 지금 출동합니다. 환자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렸습니다. 마누라 손잡고 있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정신 차려. 나야. 눈 떠봐. 대답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삐용삐용.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에 같이 탔어요. 태백엔 큰 병원이 없었습니다. 강릉까지 가야 했어요. 구급차로 1시간 반.
산길을 달렸습니다. 덜컹덜컹. 구급차가 흔들렸어요. 마누라 손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정신 차려. 나야. 조금만 버텨. 대답이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삑, 삑, 삑. 그 소리만 들렸어요. 그 1시간 반이 평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40년 넘게 본 산. 그 산이 야속했습니다. 왜 이렇게 멀어? 왜 병원이 없어? 그 생각만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셨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무릎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뇌출혈이에요. 수술해야 합니다. 뇌출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장담하기 어렵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나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술 중. 그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기도했어요. 신은 안 믿었는데 그때는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의식이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켜봐야 한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마누라가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났어요. 삑, 삑, 삑.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여보, 나야. 일어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열흘, 한 달, 매일 갔습니다. 면회 시간마다 마누라 손잡고 앉아 있었어요. 여보, 나야. 오늘 날씨 좋아. 일어나서 같이 산책하자. 그런 말 했습니다. 대답 없는 걸 알면서 3개월, 결국 눈을 못 떴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삑, 삑, 삑 하던 소리가 삐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들이 뛰어왔어요. 비켜주세요. 나는 밀려났습니다. 커튼이 쳐졌어요.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들 목소리. 나는 커튼 밖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 마누라가 떠났습니다. 88년의 마침표. 장례식장에 아들딸이 왔어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준호가 상주 섰습니다. 검은 양복 입고, 검은 완장 차고, 키가 크더라고요. 어른이 됐구나. 수진이는 옆에서 울었어요. 엄마. 흑흑 울었습니다. 나는 옆에 서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문객이 왔어요. 광산 동료들, 마누라 친구들, 동네 사람들, 악수하고 인사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머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누라 영정 사진.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20주년 때 찍은 사진. 금반지 낀 손 올리고 웃는. 처음 사준 그 반지. 아직 끼고 있었어요. 그 사진 보는데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장례 3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태백 근처 납골당. 산 중턱에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태백 시내가 보였습니다. 마누라가 살던 동네. 여기 있으면 집 보이겠다.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애들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요. 준호가 말했어요. 아니야. 난 여기 있을게. 왜요? 혼자 어떻게 사세요? 괜찮아. 익숙해지겠지. 익숙해지겠지. 그 말했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근데 갈 수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여기 있으니까, 납골당이 여기 있으니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열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여보, 나왔어. 습관처럼 말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어요. 부엌에 갔습니다. 마누라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싱크대가 비어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아무것도 없었고 밥솥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감 났어요. 마누라가 없구나.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안 나오던 눈물이 그때 나왔습니다.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2024년 6월 30일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88년 역사의 장성광업소가 오늘 공식 폐광됐습니다. 화면에 광업소가 나왔어요. 내가 45년 다닌 곳. 정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나도 갔어요. 그날 마지막이니까 버스 타고 갔습니다. 정문 앞에 섰어요. 정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출입 통제, 관계자 외 금지, 녹슨 철문, 빛바랜 간판, 장성광업소. 그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바랬습니다. 23세 처음 봤을 때는 반짝였는데 지금은 낡았어요. 나처럼 주변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고 싶다. 장성광 수몰 결사반대. 주민들이 건 거였어요. 갱도에 물을 채워서 영구적으로 막아버린다고 하니까. 88년 파놓은 갱도. 수백 킬로미터 이어진 갱도. 그걸 물로 채운대요. 역사를 물에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환경오염 우려도 있었고, 역사 보존 문제도 있었고, 근데 가장 큰 건 이거라도 살리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였어요. 관광지로 쓰든, 박물관으로 쓰든, 뭔가 할 수 있잖아. 근데 물에 잠기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반대하는 거였어요. 현수막 앞에 서니까 목이 메였습니다. 우리도 살고 싶다. 그 문구가 가슴에 박혔어요. 살고 싶다. 이 나이 먹도록 이런 말 해야 되는 동네가 됐구나. 정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23세 처음 들어간 문. 67의 마지막으로 보는 문. 그 사이 45년. 내 인생 전부가 저 문 안에 있었습니다. 갱도 속 어둠. 곡괭이 부딪히는 소리. 동료들 웃음소리. 월급날 술자리. 첫 월급. 금반지. 전부 저 문 안에. 근데 이제 닫혔어요. 영영.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어요. 마누라 장례식장에선 안 나오던 눈물이 그날은 나오더라고요. 이상하죠? 사람보다 광산에 눈물 흘리다니. 근데 그게 내 인생 전부였으니까요. 마누라도 여기서 만났고, 아이들도 여기서 키웠고, 친구들도 여기 있었고, 전부 이 광산 덕분이었어요. 그게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 지나갔어요.
낮인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게 절반이 문 닫았어요. 셔터 내린 가게들, 먼지 쌓인 유리창, 전통이 살아 숨쉬는 시장. 안내판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전통. 전통이라는 것도 이어갈 사람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에요. 나처럼 850만 원의 집, 광산 다치고 나서 퇴직금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어요. 45년 일했는데 이게 다야? 그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라 하겠어요.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아야죠. 집에 있으면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5년 동안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갱도 들어갔거든요. 그 습관이 안 없어졌어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천장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전엔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작업복 입고 도시락 챙기고 지금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어요. 천장 보면서 창밖이 밝아오는 거 봤습니다. 검은 하늘이 파래지고 파란 하늘이 밝아지고 그거 보면서 누워 있었어요. 그 시간이 제일 길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일만 했는데 일이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낮에는 동네 산책했습니다. 산책이라고 해봤자 빈집 구경이었어요. 우리 아파트 돌아봤습니다. 3층, 윗집, 비었습니다. 아랫집, 비었습니다. 옆집, 비었습니다. 우리 층 8집 중에 사람 사는 집이 셋이었어요. 나하고 끝집 할머니, 건너편 할아버지, 다 노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층도 마찬가지였어요. 4층, 반 넘게 비었습니다. 5층, 거의 다 비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노인들이 계단 오르기 힘드니까 위층은 더 빨리 비었습니다. 건너편 동도 봤어요. 더 심했습니다. 창문 유리가 깨진 집도 있었어요. 아무도 안 살아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외벽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금이 갔어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파트 430세대 중에 불 켜지는 집이 몇 개나 될까요? 손가락으로 세어봤습니다. 10개? 20개? 그 정도였어요. 어느 날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궁금해서 우리 집 얼마나 하나? 오래된 부동산이었어요. 예전부터 있던데 사장 아저씨가 나이 들었더라고요. 박씨 아니야? 예, 오랜만이에요. 광산 다쳤다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기 있으려고요. 그런데 우리 집 시세가 어떻게 돼요? 사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팔려고?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사장이 컴퓨터를 봤습니다. 뭔가 검색하더니 말했어요. 여기요? 8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850만 원. 귀를 의심했습니다. 850만 원이요? 그것도 살 사람이 있으며. 요즘 여기 집 사려는 사람 없어. 1984년에 들어간 집, 42년 산 집, 아들 낳고 딸 낳은 집, 마누라랑 밥 먹고 싸우고 화해하던 집, 그 집이 850만 원. 요즘 서울은 평당 1억이래요. 사장이 말했어요. 여기는 평당 70만 원도 안 돼. 같은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차이나. 한숨 쉬더라고요. 그래도 팔 생각 없어요? 아니요. 여기 살 거예요. 그래. 어디 가겠어. 나도 여기 있을 거야. 사장도 나이 들었더라고요. 60은 넘어 보였어요. 우리 다 늙었구나.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값이 850만 원이구나. 씁쓸했어요. 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태백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나마 사람 다니는데 역 앞에 상가 건물 있었어요. 300평 대지의 단층 상가. 경매 나왔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급매, 경매 진행 중. 감정가 10억 1,500만 원이래요. 근데 3번 유찰됐대요. 지금 최저가가 1억 9,500만 원. 감정가 5분의 1. 그래도 안 팔린다고. 살 사람이 없대요. 역세권 상가가 태백역 도보 1분. 10억짜리가 2억 됐는데도 여기 사도 수익 안 나.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어요. 월세가 얼마 안 돼. 사람이 없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게 이 도시 현실이었습니다. 130억 들여서 관광시설 만들었대요. 드라마 세트장이랑 폐갱도 체험시설이랑 지자체에서 야심차게 만들었대요. 관광객 오면 지역 경제 살아난다. 그랬대요. 근데 사람이 안 온대요. 적자래요. 당연하죠. 여기가 어딘데? 서울에서 4시간. 교통편도 마땅치 않고 버스가 하루 몇 번 안 와요. 누가 여기까지 와요? 와서 뭘 봐요? 낡은 건물, 빈집, 노인들. 그게 관광 자원이에요? 병원이 없습니다. 약국도 없어요. 철암동 쪽 가보셨어요? 인구가 1,600명이래요. 약국 하나 없어요. 몸 아프면 1시간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합니다. 작년에 감기 심하게 걸렸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도 났고 약 사러 나가야 하는데 버스가 하루 4번이에요. 첫 차 놓치면 2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기침하면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겨울 태백 바람. 뼛속까지 시렸어요.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누가 발견해 줄까?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버스 오는데 1시간 반 기다렸어요. 시내 약국 가서 약 사고 다시 버스 타고 돌아왔습니다. 왕복 4시간. 감기약 사러. 이게 말이 돼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늙어 죽으면 누가 나를 발견할까? 무서운 생각이었어요. 생존 확인. 요즘 하루 일과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4시쯤. 습관이에요. 45년 습관. 안 고쳐집니다. 일어나서 창밖 봅니다. 건너편 아파트. 불 켜진 창문 세어요. 하나, 둘, 셋. 어제랑 같은지 확인합니다. 줄었으면 누가 떠난 거예요. 죽었든 이사 갔든.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돕니다. 순찰 아니에요. 생존 확인입니다. 우리 층 먼저 옆집 문 앞 지나갑니다. 신문 꽂혀 있나 봐요. 신문 쌓여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가져간 거니까. 근데 요즘 신문 보는 집도 없어요. 그럼 뭘로 확인하냐? 창문 봐요. 커튼 움직였나? 불 켜졌다 꺼졌나? 그거 봅니다. 끝집 할머니 집. 문 두드려요. 똑똑. 할머니 저예요. 박종수. 왔어? 문 열어주시면 살아계신 거예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응. 무릎이 좀 아프네.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괜찮아. 원래 아파. 그런 대화. 안심하고 다음 집. 건너편 할아버지 집. 창문에 불 켜져 있어요. 살아계시구나. 문 안 두드려요. 할아버지가 귀찮아 하시거든요. 맨날 와서 확인해. 귀찮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창문만 봅니다. 아래층도 돌아요. 위층도. 사람 사는 집 확인합니다. 매달 70명씩 사라지는 동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숨 쉬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윗집 김씨 영감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73세. 광산 다니다가 심폐증 걸려서 일찍 퇴직하셨어요. 부인은 먼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서울 갔고 혼자 사셨습니다. 며칠째 불이 안 켜지길래 이상해서 문 두드렸어요. 똑똑. 김씨 아저씨, 저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귀 대고 들어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관리사무소 불렀어요. 사람이 안 나와요. 며칠째요. 관리인 아저씨가 왔습니다. 열쇠로 문 열었어요.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이상한 냄새. 들어가 봤습니다. 방에 누워 계셨어요. 이불 덮고 눈 감고 굳어 계셨습니다. 며칠 됐대요. 혼자 돌아가신 거였어요. 고독사. 뉴스에서 듣던 거. 바로 옆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119 불렀어요. 구급대원들이 왔습니다. 시신 수습했어요. 나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조문객이 얼마 없었어요. 가족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얼굴들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 딸이라는 사람,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오랜만에 온 거겠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안 오다가 돌아가시니까 온 거겠죠. 뭐라 하겠어요. 다 사정이 있겠죠.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혼자 죽고 며칠 뒤에 발견되고 서울에서 애들 내려오고 그게 내 마지막이겠구나.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올라오세요. 거기 있지 마시고. 우리 집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어요. 거기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고맙더라고요. 아들이 그 말 해주니까. 근데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나 여기 있을게. 엄마 산소도 있고. 걱정 마라. 나 아직 튼튼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튼튼하지 않아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기침도 자주 하고. 근데 갈 수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여기 있으니까. 산소가 여기 있으니까. 명절마다 산소 가요. 설날, 추석, 버스 타고 갑니다. 납골당 앞에 서요. 풀 뽑고, 술 따르고, 절하고. 나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 말 하고 옵니다. 갈 데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아들집이 있어요. 가면 받아주겠죠. 근데 못 떠나는 겁니다. 여기가 내 전부니까. 45년. 내 인생 전부가 여기 있습니다. 청춘도, 사랑도, 가정도, 친구도 전부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걸 두고 어떻게 가요? 그래서 버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살아있는 사람들 확인하고 그게 하루 일과입니다. 남겨진 사람들. 어제 저녁에 산책 나갔습니다. 해 지는 시간. 오후 5시쯤. 하늘이 붉었어요. 산 능선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그라데이션. 태백 노을은 예쁩니다. 해발이 높아서 그런가. 하늘이 가까워요. 구름이 손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선선했습니다. 여름 끝자락 바람.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풍경은 변하지 않았구나. 45년 전에도 이랬어요. 23세 처음 왔을 때도 같은 산,
같은 하늘, 같은 노을, 그때도 예뻤습니다. 하늘은 그대로예요. 산도 그대로고, 변한 건 사람뿐입니다. 사람이 떠났고, 가게가 닫혔고, 학교가 사라졌고, 도시가 늙었습니다. 나처럼 내 얼굴에 주름이 늘었듯이 도시에도 주름이 늘었어요. 건물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잡초가 자라고, 아파트 단지 돌아오는 길,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미끄럼틀, 그네, 시소, 전부 녹슬었어요.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갈색이에요. 녹이 슬었습니다. 거기서 뛰어놀 아이가 없어요. 우리 준호, 수진이도 저기서 놀았습니다. 까르르 웃으면서, 넘어지면 울면서, 다시 일어나서 뛰면서 그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어요. 엄마, 형이 때렸어. 야, 이 녀석아. 그런 소리. 지금은 바람 소리뿐입니다. 그네가 바람에 흔들려요. 삐걱, 삐걱. 그 소리만 났습니다. 쓸쓸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불 꺼진 창문들, 깜깜했어요. 하나, 둘, 셋, 불 켜진 창문 세어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나머지는 전부 깜깜해요. 시체 눈 같다고 했죠. 처음에, 지금도 그래요. 밤마다 그 창문들이 날 내려다봅니다. 여기 혼자 남은 거 알아?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가끔 불 켜놓고 자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마누라 있을 때는 이젠 혼자니까 무서워요. 어둠이. 근데 어쩌겠어요. 내 갈 데가 없는 걸? 아니, 갈 데는 있어요. 서울의 아들집?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두고, 마누라 산소 두고, 내 인생 전부 두고, 어떻게 가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45년 산 집, 좁고 낡고 850만 원밖에 안 하지만 내 집이에요.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애 낳고, 여기서 늙었어요. 그 시간이 이 벽에 배어 있습니다. 마누라가 밥하던 부엌,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방, 내가 담배 피우던 베란다. 다 여기 있어요. 그걸 두고 어떻게 가요? 그래서 버팁니다. 언젠가 나도 갈 거예요. 마누라한테. 그때까지는 여기 있을 겁니다. 매달 70명씩 사라지는 도시. 그 중에 하나가 되는 날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정 아시겠습니까?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검은 황금 캐면서 돈 벌고 가정 꾸리고 월급 날이면 시장 골목 미어 터지고 술집마다 불야성이던 시절. 걔도 돈을 물고 다녔습니다. 진짜요. 다 지나갔어요. 석유가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오니까 하루아침에 버림받았습니다. 도시째로, 사람째로 11만 명이 3만 명 됐어요. 그 3만 명도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매달 70명씩 사라지고 있어요. 장례식장이 제일 바쁜 동네. 아파트가 850만 원, 10억짜리 상가가 2억 됐는데도 아무도 안 사요. 병원이 없어요. 약국도 없어요. 130억 들여서 관광시설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와요. 도시가 죽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남은 건 기억뿐입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 분들, 당신이 사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도시도 바뀝니다. 내가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있는 게 내일도 있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1980년대 석탄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것,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